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 반에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회복해서 활동을 재개했지만 다시 병세가 악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월요일 아침 선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황청 케빈 페럴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월요일 아침 7시 35분 선종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럴 추기경은 교황이 성부의 집으로 돌아갔다면서 그는 전생애를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에 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양쪽 폐에 발생한 폐렴으로 38일간 로마 제멜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몇 차례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후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돼 지난달 23일 퇴원한 뒤 바티칸으로 돌아왔는데요. 의료진은 최소 6주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교황은 지난 6일 성 베드로 광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을 시작으로 공개 행보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12년 동안의 재위 기간 여러 질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교회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출신 교황으로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또 난민과 빈민, 여성과 아동 등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듬어 줬고요.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전쟁 발발 후 러시아로 끌려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환을 주선을 해서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0년이 넘는 재임 기간 논란의 중심에 선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도에게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동성애와 관련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만 잘못했다고 판단되면은 사과를 망설이지 않는 등 진정한 가톨릭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2019년 마지막 날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다리던 한 여성이 교황 손을 세게 잡아당깁니다. 교황이 여성의 손등을 2번 내려치고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해당 영상이 SNS에 퍼지고 논란이 되자 교황은 다음 날 사과했습니다. L'amore ci fa paziente. Tante volte perdiamo la pazienza. Anche io. E chiedo scusa per il cattivo esempio di ieri.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잇따라 논란을 낳았습니다. 2023년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해 일부 국가에서 반발을 불렀는데 교황청은 이 결정이 동성애 지지가 아니고 이성 커플의 혼인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탈리아 주교들과 비공개 모임에선 남성 동성애를 경멸적으로 일컫는 표현을 사용한 게 알려져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전황이 불리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협상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우크라이나가 자국 교황 대사를 초치해 외교적 문제로 번졌습니다. Quella parola negoziare è una parola coraggiosa. Quando tu vedi che sei sconfitto, che la cosa non va, avere il coraggio di negoziare. 다만 논란 속에서도 잘못했다고 판단되면 사과를 망설이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임했던 교황의 정신은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이 되기 전 한국 수녀들의 도움을 받는 등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직접 방한했고 국내 대형 참사 때 애도 메시지를 내며 생명을 잃은 슬픔을 어루만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1993년 아르헨티나 주교 시절 한국 수녀들과 포즈를 취한 프란치스코 교황. 시립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볼 수녀를 구하려고 20통 넘게 편지를 썼는데 지구 반대편 한국 수녀들만 이에 응답해 아르헨티나까지 갔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이런 남다른 인연을 바탕으로 교황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나는 한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직접 우리나라를 찾아 순교자 124명을 기린 시복식을 집전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린 이 행사엔 2002년 월드컵 때보다 더 많은
100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Die 11ª mensis Mai in locis et modis iure statutis cotanis celebrare possi. 4박 5일 빠듯한 일정 중 장애인, 위안부 할머니처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 사랑과 축복을 듬뿍 안겼습니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생존자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애도의 뜻을 표하는 등 대형 참사 때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2013년 즉위 이후 최장기간 입원 뒤 활동을 재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로 선종했습니다. 예, 문화부 김승환 기자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부활절에 미사에 20분 넘게 참여를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선종을 하셨다고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1936년생이시고요. 올해 88세이신데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난 2월에 기관지염 증세를 보였고 강론 도중에 호흡곤란에 중단하기도 했었는데요. 치료를 계속 미루다가 결국 로마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폐렴 진단을 받고 37일 동안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활동을 재개했었는데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전 7시 35분에 선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지난달에 퇴원하고 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에 건강이 좀 호전되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비보네요. 네, 지난달 퇴원했을 때도 의료진이 2달간 휴식을 하고 재활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퇴원을 결정했었는데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앞으로 약물을 더 복용하고 여러 치료를 병행할 거라고 밝혔지만 갑자기 이렇게 선종을 하셨습니다. 예. 교황은 부활절을 앞두고도 로마 시내의 교도소를 깜짝 방문했었고요. 또 이탈리아를 방문한 미국 부통령을 비공개로 면담하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또 부활절 대축일에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만나고 또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선종 소식을 전하게 돼서 신자들이 매우 지금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게 4년 전에도 결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었고요. 2년 전에도 탈장 수술을 받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낙상 사고를 당해서 건강에 대한 우려는 계속 좀 큰 상황이었습니다. 네, 생존의 검소함을 항상 추구하셨던 교황인 만큼 간소한 장례 절차를 강조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는데 저희는 이제 생전에 교황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좀 밀어서 짐작을 해보면 생전에 품위는 지키되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소박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서전 내용에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교황의 장례 예식이 너무 성대해서 간소화해야 된다. 화려한 장례 제대는 또 관 닿는 특별한 의식을 없애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었고요. 또 앞서 멕시코 매체와 했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선종할 경우에 성 베드로 대성전이 아닌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묻히길 원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장례 절차를 무조건 간소화할 거다. 내가 간소화된 장례 절차를 처음 선보이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예. 향년 88세로 선종한 교황, 지난 2013년에 교황으로 이제 경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도 좀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 이전에 교황 직무를 수행했던 베네딕토 16세가 건강상 문제로 사임을 하셨었고 이게 무려 600년 만에 현직 교황이 스스로 그만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비밀 교황 선출 절차인 콘클라베를 거쳐서 교황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후에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사목 활동을 이어가면서 이런 우려를 또 불식시켰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2000년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이라크 땅을 밟았었는데요. 이때는 극단주의 테러 조직의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이라크 북부 도시들을 찾아서 희생자들을 위로했었고요. 또 지난해 9월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역대 가장 긴 순방을 떠나기도 했는데요. 12일 동안 아시아, 오세아니아 4개 나라를 방문해서 3만 킬로미터가 넘는 강행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이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퇴정을 했고요. 곧 사저로 이동할 거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에 윤 전 대통령 3차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면은 이제 윤 대통령이 퇴정을 한 뒤에 윤 전 대통령이 퇴정을 한 뒤에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오늘도 차량으로 길지 않은 시간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생도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21살이 되던 해에 심한 폐렴에 걸려서 폐의 일부를 잘라내고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예수에 입회해서 성직자의 길을 걸었는데요. 지난 2013년에 남미 출신 최초의 교황이 됐는데 이게 가톨릭 교회 2000년 역사상 처음이었고 그다음 1282년 만에 비유럽권 교황이었습니다. 우선 그 재임 중에는 가톨릭 내부 개혁에 가장 많은 힘을 쏟았고요. 또 이 재임 기간 난민과 빈민, 또 여성과 아동 같이 그 약자의 삶에 굉장히 큰 관심을 쏟았습니다. 또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지구촌 비극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었고 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굉장히 서민적이고 겸손한 모습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허름한 구두를 신고 또 순금 십자가 대신에 철제 십자가를 걸었던 그런 모습도 저는 기억에 납니다. 예. 지난 2014년에 우리나라를 찾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와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벌써 11년 전이 됐는데 저도 그때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예. 교황이 직접 우리나라를 찾아서 순교자 124명을 기린 시복식을 집전했었는데요. 그때 이 광화문에서 그 열렸던 행사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때가 2002년 월드컵 때보다 더 많은 100만 인파가 몰렸었다고 하고요. 이게 4박 5일 동안 일정이 진행됐는데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그 장애인, 위안부 할머니처럼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된 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또 최근에도 제주항공 참사 관련해서도 생존자와 또 목숨을 잃으신 분들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처럼 대형 참사 때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었고요. 예. 또 앞서 그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1993년에 아르헨티나 주교 시절에 그 본인이 시립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볼 그 수녀들을 찾지 못해서 20통 넘게 편지를 썼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수녀님들만 거기에 응답을 해서 직접 그 아르헨티나까지 우리 수녀들이 갔던 인연이 있고 그에 따라서 또 기념 촬영을 했던 것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부 김승환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이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4층에서 무섭게 피어오른 시커먼 연기가 아파트 한 개동을 휘감았습니다. 아파트 내부도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아슬아슬하게 수색 작업을 벌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빨간 불꽃이 이제 막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베란다 있던 이제 샤시가 날아가 버려요. 다 공포에 떨었죠, 이 주민들이. 막 저게 터지면서 그 폭발음이 앞동까지 진동이 왔어요. 아침 8시 20분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4층 2개 호실에서 거의 동시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3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모습입니다. 거센 불길에 창문과 난간이 떨어져 나갔고 내부는 검게 그을린 채 경찰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60대 남성 한 명이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불이 난 집에서 추락한 2명은 전신 화상 등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민 4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7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경찰은 숨진 남성이 농약 살포기를 개조해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찰은 서울 봉천동 아파트에 불을 지른 피의자가 농약 살포기를 개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이 남성은 아파트로 향하기 전 근처 빌라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비슷한 시각 인근 주택가에서 잇따른 방화 사건도 이 남성의 소행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화재 신고가 접수되기 10분쯤 전인 아침 8시 6분. 방화 피의자인 6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 골목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직전인 8시 4분쯤 인근 빌라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을 향해 불꽃을 뿜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경찰은 농약 분사기를 개조해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에는 한 남성이 화염 방사기로 다른 집을 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 남성이 일대를 돌며 불을 질렀다는 목격담도 잇따랐습니다. 바닥에 놓인 기름통에서 불이 나 빌라 현관이 화염에 휩싸이고 또 다른 빌라 앞에서는 타담한 종이 상자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또 담벼락 앞에 쓰러져 있는 기름통에서도 불길이 솟구쳐 바로 옆 건물이 그을렸습니다. 앞에 지르고 여기서 제일 먼저 질렀어. 여기가 여기 유리 이 벽 이거 표가 나잖아요. 여기 지르고 여기 나가면서 여기도 밑에 다 뿌린 표가 나잖아요. 경찰은 남성이 주택가를 돌며 잇따라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남성은 직선 거리로 1.4km 정도 떨어진 아파트에서 또다시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남성의 오토바이가 발견됐는데 뒷좌석에는 기름통 2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파트 화재로 피의자인 남성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방화가 잇따랐던 주택가에서는 일부 건물이 그을렸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은 칼과 같다면서 내란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군 지휘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과거 어록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기자, 윤 전 대통령 발언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증인신문 내내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절차에 대해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직접 발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칼에 비유했습니다. 칼로 요리를 하거나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고 또 상해나 살인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서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계엄령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구조로 사건이 이뤄진 만큼 헌법적 쟁점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례적이고 통상적인 형사사건과 다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래서 검찰의 입증 책임, 계획이 존중돼야 하지만 사건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이 나오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 윤석열을 기억하게 만들었던 어록이 여럿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김영기 특전사 특전대대장의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상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입니다. 마지막에 별도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 대대장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자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증인 신문 내용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 재판 증인이 2명이 있었는데 앞서 설명한 특전사 대대장이 1명이고요. 다른 1명은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었습니다.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해당 지시를 받았는지 또는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추궁했고요. 조 단장은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었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으로 의원들을 끌어낼 수 없는 상황 아니었느냐고 주장했는데 조 단장은 그럴 상황도 그럴 임무도 아니었다며 시민과 국회, 부하들이 다치는 것은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재판 시작하기 전에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1차 공판 때와 달리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직전 9시 57분쯤 법정에 들어왔고요. 피고인 측 둘째 줄 가장 안쪽에 있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지난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자 전부 일어나서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봤고요.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눈을 감은 채 신문 내용을 들었고요. 중간중간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이재명 후보가 소액 투자자들의 민심을 겨냥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경선 경쟁자들 사이에서는 이 후보의 독주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주말 사이 충청과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어 9대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투자업계 임원들을 만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꽤 큰 개미 중에 하나 있어요. 자,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죠. 이 후보는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와 국회 제2결 부결로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주가 조작 대응 강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날을 맞아 연구개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을 키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순회 경선 2위를 달린 김동연 후보는 YTN에 출연해 이 후보의 독주 구도에 쓴소리를 냈습니다. 또 이 후보를 겨냥해 기본소득 같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역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한 후보가 그렇게 일방적인 표를 가져가는 것은 건강한 민주당 또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검찰 폐지 후 기소청 설립, 중위소득 40% 수준 최저소득 보장 등 사회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TV 토론회와 합동 연설회에서 나타났듯 민주당 새 경선 후보는 모두 앞으로도 서로를 향한 비방보다는 정책 선거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대선 경험을 반추 삼아 이른바 네거티브 경쟁은 본선 경쟁력도 깎아먹을 거란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중 절반만 살아남는 1차 컷오프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대권 주자 다수가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으로 향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자유진영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른바 보수 빅텐트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윤홍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을 추리기 위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내일 저녁 7시 공개됩니다. 빅4만이 살아남는 컷오프가 임박하면서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등 후보들은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 지역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 후보가 대선 후보로 뽑히면 대선은 필패라며 특히 자신과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나경원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모렴치의 끝입니다. 나 후보는 신공항 등을 유치해 TK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약속했는데 탄핵 반대자는 대선에 불참하는 게 맞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미래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중도층 호소력이 낮다는 것도 편견이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장 정치, 공감 정치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장 예정지를 방문한 한 후보는 진영과 상관없이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힘써야 한다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 GTX 전국 확산 공약을, 홍 후보는 노인 연령 70세 상향과 미래 세대에 부담되지 않는 연금 개혁 등 복지 분야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자 당내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를 의식한 듯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세력을 막기 위해선 자유진영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등을 포함해 이른바 보수 빅텐트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내일 1차 컷오프 뒤 사자 대결 등을 거쳐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종국에는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리란 게 대체적인 당내 전망이지만 여전히 탄핵 찬반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당 모습이 낮은 지지율의 핵심 원인이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대선까지 이제 43일 남았습니다. 오늘의 전국 상황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간 대선 후보 선출 1차 경선을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하고 내일 이제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가려지는 거죠? 네. 4강이 이제 내일 결정되죠. 근데 이제 내일 아마 7시 정도 발표된 걸로 아는데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 아마 세 분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다투는 게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지금 후보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고 마지막 4강 티켓을 놓고 이제 이제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이제 다투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국민 여론조사 100%라는 게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다음에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원 투표 한 80% 수렴한다 이렇게 보는 게 적당하다 그러면은 지금 뭐 사실 지금 탄핵 반대를 외쳤던 분들은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 많이 쏠려 있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 분들은 이제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탄핵은 불가했다고 보는 이제 홍준표 후보 쪽에 많이 가 있고 그다음에 탄핵을 찬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쟁력을 갖고 지난해 이제 대선 대표 경선에서도 거의 70% 가까이 득표를 했던 한동훈 후보가 저력을 보이는 건 지금 뭐 분명한 추세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상하에 가는 후보가 안 후보냐 나 후보냐에 따라서 이 결선 판도가 더 달라질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즉 한동훈 후보를 놓고 1대3 구도가 되느냐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가 들어가서 2대2 구도가 되느냐는 상당 부분 나중에 이제 50대 50, 당심 50과 여론조사 50으로 다시 이제 변동되는 여론조사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의 유불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게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경선 주자들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주요 장면 보고 와서 계속해서 저희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홍 의원님께서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홧김에 서방지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홍 후보님도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그게 2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 예, 대통령께서는 그 이후에 자진하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진하야의 생각이 없다는 면을 분명히 밝히신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홍 후보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 아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라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의 신당 논의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하면서 사실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님한테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 후보님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제가 잘 듣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 보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그 대선 경선을 통한 컨벤션 효과 같은 걸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토론회의 수준이라면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또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그 속담이나 격언처럼 기대에 비해서는 후보들이 진지함도 부족했고 치열함도 부족했고 그리고 뭔가 이게 국민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토론의 이슈나 의제도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반해서 좀 전에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했던 질문처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좀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어떤 댓글 수준의 질문이 나와서 토론회의 격을 굉장히 떨어뜨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도 다른 후보가 아닌 정치 경력이 가장 길고 어떻게 보면 중량감 있는 홍준표 후보가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저는 그 당 지도부나 이 토론회를 기획한 측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난데없는 예능 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토론회 포맷을 정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예능할 때는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좀 한가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대통령 파면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국민의힘 구성원 전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간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무슨 치열한 경선을 통한 컨벤션 효과 같은 건 없고 가뜩이나 지금 장외에서 한덕수 대망론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졌는데 더 가벼워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한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한동훈 경선 후보가 계엄과 탄핵 이슈를 강하게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한동훈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에게 협공당하는 형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비조죠. 그러니까 어제 했던 비조 입장에서는 나경원, 이철우,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이 세 분은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와 지금 계엄과 탄핵을 둘러싸고는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니까 전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세 분의 질이 공통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결국 탄핵의 길로 이끌었던 책임을 부각하면서 결국 당신은 여기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걸 부각하는데 한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 결국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중도의 바다를 다시 한번 건너서 그다음에 대선에 승리할 사람 누구냐는 이길 수 있는 후보 경쟁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팽팽한 전선이 형성됐는데 저는 이 8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만일 결선 투표 1차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은 이제 두 분이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더 팽팽하게 할 걸로 봐요.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한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걸로 봐서 한 후보가 마지막 결선에 갈 티켓을 두 명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밖에 서는 분은 결국은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분, 뭐 이 지금 거론되는 분들 세 분 중에 한 분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이거는 결선이기 때문에 더 이제 말하자면은 전선이 팽팽하게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어저께 토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후보들이 자신의 이제 공격 지점을 놓고 본다면은 그것이 일종의 약간은 강자 프레임에 이제 그러니까 그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 초년생이라는 딱지도 조금 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금 이제 그동안 축적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이거는 당원 80%에 거의 수렴하는 듯한 그런 이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과연 한 후보에 대해서 어떤 당원 표심이 나올 것인지 국민 여론조사지만 그게 저는 굉장히 결선까지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네. 어제와 그제 토론회를 거치면서 어떤 후보가 가장 점수를 많이 얻었다, 또 어떤 후보가 가장 점수를 많이 깎아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누가 베스트인지를 꼽기는 참 어려운데요.
누가 가장 점수를 많이 잃었을까는 뭐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에 대선에도 많이 출마하셨고 가장 중량감 있는 후보인데 약간은 좀 뭐 그런 위상에 맞지 않는 그런 가벼운 토론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준 것 같아요. 뭐 오늘 약간 해명성 발언을 섞어서 이미지 정치에 대한 비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미지 정치에 대한 비판은 이미지 정치를 지적하면 되는 거지 그런 이제 댓글 수준의 인신공격성 질문을 할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을 한동훈 후보가 좀 입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탄핵 찬반을 둘러싼 이제 협공에 처했지만 협공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이 이제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에 반대했다는 이제 그런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부각시킬 수 있는 데다가 결국 이게 4명으로 압축하고 2명으로 압축하고 이런 단계별 컷오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쨌든 그 일대 다의 구도는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그리고 득표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한동훈 후보가 또 한 가지 좀 눈에 띄었던 거는 그동안의 그 특유의 말투, 굉장히 말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좀 공격적인 이걸 최대한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전략적인 자제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이전에 비해서 좀 안정감을 준다 이런 느낌을 줬다고 그 캠프 내에서는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후보가 특별히 토론을 잘해서라기보다도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시대착오적인 그런 포지션에 서 있거나 혹은 좀 기대하기 어려워 기대 밖에 그런 어떤 그 난조를 보임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좀 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 어제 토론회 신경전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역시 그 여파가 이어졌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마저서 듣고 오겠습니다. 키높이 구두를 신거나 구분 가발을 하거나 뭐 속옷을 뭐 체형 맞춰서 입거나 이런 이미지 정치 하지 마라. 제대로 정치하려면 속이 깊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올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그 치단계 인사들 뭐 한동훈 후보 캠프 쪽에서는 B급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 그런 캠프 자체가 B급 인사들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캠프 자체가 B급 사람들입니다. 계엄과 탄핵이 뭐 일각의 뭐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은 또는 뭐 2시간의 해프닝인가 뭐 피해가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민주주의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요. 다른 분들하고 달리 탈당한 경험도 없고요. 제가 뭐 특활비 집에다 갖다 준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는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굉장히 서로 좋아한다고 핑크빛 보드가 조금 형성되는가 싶더니 오늘은 또 서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모양새네요. 진검승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조에서 가장 강력한 두 후보가 홍준표,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아주 그 강렬한 전선이 형성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때 제가 보기에 어저께 있었던 그 것들은 이제 조금 약간 예능적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뭐 MBTI를 뭐 소개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홍준표 후보도 이제 그 예능감에 살짝 이제 분위기에 젖어서 이제 좀 가벼운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조금 좀 품격 없는 질문이 돼버린 그런 사안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도 그 점은 지적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흥행 요소를 위해서 재미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도 재미는 의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를 뽑을 깃발을 뽑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해야지 재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만 저는 이게 8강전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한번 전력을 다하지 않고 우리 월드컵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8강전에서 어느 정도 4강 올라갈 팀들은 전력을 좀 비축하고 자신의 전략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그렇게 보는데 이제는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SNS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제 진검승부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동훈과 홍준표 후보의 직접적인 정면 대결은 이제 본인들이 결국 결선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비장미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아마 정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저는 딱 하나일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그러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가
계엄과 탄핵을 넘어서 우리가 구여권, 그리고 즉 전의 집권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어떻게 미래형 투표, 그다음에 전망형 투표에 우리가 어떤 비전과 담대한 의제를 제시할 것인가, 이걸 놓고 싸우는데 결국에는 오늘까지, 내일까지는 아마 저는 4강 컷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열한 서로의 어떤 공중전이 전개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내일 저녁 시간쯤에 발표될 4강전에는 누가 올라가게 될까요? 일단 세 분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안정적이다라는 게 모든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일관된 흐름인 것 같고요.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지금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가 치열하게 경합 중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이제 이 민심 100% 여론조사라는 이 경선의 방식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유세한 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당심에 수렴한다 이런 또 관측도 있잖아요. 예. 거기선 또 나경원 후보가 조금 앞선다 이런 예상이 있어서 열어봐야 아는 선거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두 분 사이에 언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나경원 후보를 포함해서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을 향해서 전광훈 당에 가서 뭐 출마해라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또 나경원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마치 안철수 후보가 이제 떠돌이기 때문에 무슨 뻐꾸기 둥지 찾아다니는 그런 떠돌이 이미지를 비판하는 뭐 이런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뭐 신경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거고 내일 저녁 때 되면은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 그 어느 후보가 4강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후보들의 약간 유불리도 갈릴 것 같아요. 만약 그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게 되면 4강에 1대3 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세 분 후보와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후보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로서는 조금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표분산이 안 됩니다. 상대는 표분산이 되는데.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게 되면 탄핵 찬성표가 약간은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후보가 올라오냐에 따라서 다른 후보들의 유불리도 조금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지금 4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설전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당심의 80% 수렴한다고 보더라도 나머지 20, 30에서 결국에는 앞선 강자 3명이 많은 표를 잠식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막차를 타는데 꼭 25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최소한 10만 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성 발언, 즉 정광훈당으로 가라든지 나는 계엄에 완전히 반대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탈당해야 되고 심지어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게 4강 컷이라는 게 4명의 합을 25씩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어떤 그런 좀 개혁 성향, 중도 성향의 그런 표심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고 나경원 의원은 전략은 딱 하나죠. 어쨌든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남의 앞선 강자 두 분, 그러니까 뭐 혹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많은 표를 잠식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강성 지지층의 표가 나를 향해 준다 그러면 내가 막차를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하기 때문에 팽팽하게 부딪힙니다. 또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서도 저렇게 강한 어조를 하면서도 결국에 TK를 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TK가 보수의 본류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는 다 꺼내는데 저는 어찌됐건 참 두 분이 팽팽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본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당심에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볼까요? 재판이 오늘 종료가 됐고요. 두 번째 공판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반대 신문도 있었고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한 6분에 걸쳐서 검찰 측의 입증 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이견을 제출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발언 내용이 계엄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법적 수단일 뿐이다. 그걸 곧바로 내란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 뭐 이런 반론을 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변론 전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헌재에서 이미 한 번 걸러진 그럼으로 인해서 만장일치로 이제 파면된 그런 변론 전략을 과연 형사법정에서 계속 이렇게 고수하는 게 본인들 방어에 있어서 어떨까?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이제 새로울 것도 없고 유리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딱히 다른 어떤 방어 전략을 지금 세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까지 윤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이제 예상되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 전략은 헌재 탄핵 심판에 임했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가장 눈에 띈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공개된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
파이낸스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를 물어봤더니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재차 물었더니 노코멘트라고 답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차하면은 출마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6분응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출마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노코멘트가 NCND잖아요. 외교적 수사를 치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인데 외교적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메시지에서 NCND는 사실상 시인인 겁니다. 그는 이제 그렇다면 노코멘트도 시인의 의미로 봐야 하는데 이제 최근에 한 2주간 발언이 미묘합니다. 첫 번째,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다가 바로 일주일 지나서 고민 중이었습니다. 고민 중에서 바로 지금 이제 또 한 3, 4일 지나가지고는 노코멘트 같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지지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어떤 여론의 실체가 있음을 알고 그다음에 본인도 이번에 이제 내일 출국하는 최상목 대행과 최상목 총리와 부총리와 이제 그 통상교섭본부장의 2대2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 끝나면은 제가 보기에 이번 주말에 끝날 수 있거든요. 최상 얼개가 나오고 아마 초안이 나올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마지막 본인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론화 작업을 통한 다음에 다음 주 초에 아마 출마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 내놓는 메시지마다 통합을 강조하는 걸로 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그런 그런 어떤 그 자기의 그 위치와 함께 또 하나 통합이란 메시지는 사실상 지도자의 언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추론해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뭐 다음 주 정도 출마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 외신 기자가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향후 수년간 영향을 미칠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관세 협상을 논의할 권한이 있는지 우려된다는 그런 질문을 했더니 한 대행이 선출된 대통령과 자신 간의 권한 대행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면서 발끈했다고 외신 기자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그거는 뭐 한 권한 대행의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권한의 차이가 없다고 헌법재판관 두 사람을 임명했다가 그게 이제 가처분 결정으로 지금 중지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권한의 차이가 명백히 있는 거고 한 권한 대행은 본인 이제 경제관료 출신이고 또 어쨌든 통상 외교 여기에 이제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지금 관세 협상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그걸 기반으로 대선 출마의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43일밖에 남지 않은 대행 체제가 이제 그런 장기적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상을 하는 것에 민주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어떤 카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다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마치 안개 속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한 뭐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서둘러서 자칫하면 굉장히 큰 패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좀 민감한 그런 그 얘기를 미국 측과 나눌 때는 민주적 정당성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국회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독단적으로 결정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책임질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한 대행의 지금 처신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금도를 넘는 처신을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본인이 출마할 거면 빨리 권한대행이라는 직을 던져야 되고 출마하지 않을 거면 빨리 선을 그어야 됩니다. 이렇게 즐기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거는 이 국정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또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대행 어제 유명한 대형 교회에 가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네. 여기가 뭐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많이 다녀간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기에서 그때 부활절 예배 참석을 드렸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뭐 이 대형 예배, 대형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단순히 권한 대행의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메시지가 통합 상생, 그 다음에 존중과 이해에 성숙한 사회 쭉 보면은 대행을 넘어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미래를 소구하는 듯한 그런 이제 지도자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어제 행보도 물론 이제 물론 그 부활절에 대한 어떤 종교적 측면에서 간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하는 지점은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렇게 중대사를 할 때는 이제
그 국회 비준 동의를 얻는 게 맞다. 근데 그건 제가 동의하면서 또 하나 지금 어쨌든 2명의 우리 강요가 2+2 협상을 위해서 지금 가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한 대행이 어찌됐건 지금 여기에서 본인의 어떤 그 리더십을 조금 보여주고 그다음에 국내의 그런 상황들이 본인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는 건 미국과의 협상 전략에서도 좀 레버리지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국회 뭐 비준이나 동의 뭐 이런 정치적 절차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한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공격하는 건 오히려 이게 국익 차원에서 지금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우리의 사령탑인데 거기를 너무 흔드는 것은 우리의 협상력의 약화를 스스로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격할 건 공격해야 되지만 지금 당분간 이 관세협정 부분에서는 조금 과도한 공격은 자제해 주는 게 저는 국익의 차원에서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환점을 둔 민주당 경선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누적 89.56% 득표를 해서요. 지금 5대명을 넘어선 9대명, 90% 지지율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뭐 아직 경선 초반이기 때문에 끝까지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은 뭐 압도적인 그런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층들이 그만큼 정권 교체가 간절하기 때문에 앞서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역대 그 여야 막론하고 경선에서 최고 득표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에 83%를 얻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걸 넘어서서 90% 가까운 득표력을 보일 거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측 포인트인데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아요. 다만 이게 과연 이제 확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 대선 후보들 간의 우열이라는 게 이미 확연히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이 조금 더 표를 얻는다 그래서 그게 확정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나 혹은 지지자들의 이제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선택이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재명 후보 측도 경선을 크게 신경 쓴 눈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선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비전이나 국정 비전이나 이런 거를 가다듬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컨벤션 효과를 기대했던 국민의힘 경선이 초반에 생각보다 굉장히 부진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9대명 경선을 가지고 이게 과연 민주주의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런 비판을 할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어제 영남권 경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고서 저희가 계속 이어갑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만들어낸 대한민국 그리고 영남이 앞장서면 우리가 세계 표준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어젖힐 새로운 대항해 시대의 중심에 부울경이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영남의 어느 도시나 지역을 가더라도 수도권처럼 대중교통만으로 다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영남에도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만들겠습니다. 이곳 부울경과 대구 경북, 호남권과 충청권, 수도권, 전국을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개의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한미 FTA와 환율 협상에서 당당히 성공하고 맞섰습니다. 다시 등장한 트럼프에 맞서 국익과 경제를 지켜낼 사람 누구입니까? 개헌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통령실, 기재부, 검찰,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싹쓸이해야 하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일당 독재인가 그러면서 사담 후세인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뭐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까지 간 것 같은데 뭐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게 지금 이걸 누가 경선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추대 행사지 사실상.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두 후보가 이 비싼 4억 원의 기탁금을 치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국민의 시선을 뭐 받는 경선해야 되는데 결국엔 뭐 3번 토론회하고 저렇게 합동 연설회 하면서 너무 비싼 이른바 저 가입료를 참가료를 내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은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 결국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봅니다. 길게 보면 이건 민주당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되면은
거의 이제 입법권에 행정권을 다 모든 걸 갖고 심지어는 사법 체제마저도 지금 결국 헌법재판소를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90%대 득표를 해서 일당에 내가 여기에 과연한 정말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내가 연성 독재자가 될 수도 있는 이 모습을 비치면은 정말 본선에서 국민들이 견제 심리가 발동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여기에서는 전략적으로라도 뭐 8대2 정도로 나눠주는 게 이게 오히려 본선을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주 대놓고 가는 것은 저는 글쎄요, 뭐 본선 전략이 어느 정도 뭐 민주당도 고민을 하는 거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건 국민의힘이 이걸 넘어서서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2022년에는 77.7%를 했고 2024년 경선에는 85.4%를 했는데 이번엔 가뿐히 90%를 넘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라면 이재명 대표에게 쏠린 과도한 국민적인 어떤 그런 시선들이 저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50%를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자에서 50% 넘은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세론을 굳혀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보수 쪽 후보들은 전부 다 합쳐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걸어볼 수 있는 기대는 아직 장 외에 있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단일화 효과, 이런 것들을 아마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은 한덕수 후보가 출마를 할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사실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직이 돌아간다면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그런 정당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여당이 후보를 뽑아놓고 무소속 후보한테 후보직을 내준다 그러면은 그 당은 사실상 간판을 내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는 적어도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렀어요. 근데 지금 한덕수 후보는 그런 절차 없이 사실상의 지금 추대 형식의 단일화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이제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그게 과연 국민의힘한테 좋은 걸까? 근데 이런 한편의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열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재명 때리기만으로는 이 대선이 안 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과 내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통해서 뭔가 거듭나겠다는 이제 국민적 호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선을 치르는 모습도 여전히 뭐 계엄 내란에 대해서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후보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그 경선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 결과 예측을 위해서 리얼미터가 이번 주에는 한대행을 지금 조사에서 배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후보들이 다 조금씩 상승을 한 거예요. 그와 별개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은 부분이 혹시 좀 한덕수 대행이 등장을 하면 또 바뀔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지금은 한대행이 빠진 상태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사실상 거의 뭐 지금 후보로 확정되었다고 하면 이른바 밴드웨건의 그 심리가 여기 작용됐기 때문에 이 일종의 대세론에 지금은 얹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건절이 하나 있죠. 이제 한대행이 여기에서 나중에 국민의힘 최종 선출된 후보와 유의미한 경쟁력을 보이려면은 일단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와 지지율이 그때까지는 엇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앞서야지 이게 후보 간 말하자면, 아니면 이제 이게 단일화 간 시너지가 나는 건데, 그때까지 제가 보기엔 한 열흘간 남아 있을 텐데 그때까지 한대행이 이 추세를 유지하느냐, 그다음에 여기에서 한대행이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들을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누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느냐, 뭐 그러니까 이른바 반탄이냐 탄탄이냐, 이 부분도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는 약간 영향을 끼칠 변수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문영배 전 헌재소장 대행의 후임으로 김형두 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김 대행은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지금의 7인 체제에서 가능한 심리와 선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차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이 선출됐습니다. 임명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인 김 대행이 지난 18일 퇴임한 문영배 전 권한대행의 뒤를 잇게 된 겁니다. 스펙트럼이 넓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김 대행은 지난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아픈 가족사를 고백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둘째가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저로 하여금 세상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재판관 가운데 변론 도중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대행은 지금의 7인 체제 헌재를 이끌며 당분간 재판관 이견이 없는 사건을 중심으로 심리와 선고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관련 헌법소원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등은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해 9인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헌재의 권한대행 체제도 오는 6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인접국인 우리나라를 통해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 수출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미 우회 수출 적발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관세청이 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전방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대형 창고입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을 앞둔 매트리스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서류는 국산으로 돼 있지만 내용물은 압축된 형태로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산입니다. 업자들은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하고 있는 1,70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간 중국산 매트리스는 120만 개, 74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또 다른 업체는 미국이 해킹 가능성을 이유로 중국산 통신, 영상 장비 수입을 막자 중국산 CCTV를 부분품 형태로 수입한 뒤 조립만 하고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팔아넘겼습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국산 둔갑 우회 수출 건수는 모두 10건. 이 가운데 40%, 4건이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로 금액 비중은 60%가 넘었습니다. 올해도 3월까지만 해도 벌써 3건, 285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되어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이 같은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전방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 기관들과도 협력해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국내 차명법인 명의를 활용해 국내로 수입한 다음 실제 가격의 100분의 1 수준의 저가 반도체로 위장해 홍콩으로 보낸 사례도 적발됐는데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대중 반도체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불법 우회로로 지복되지 않으려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이달 초 적발된 역대 최대 규모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에 국제 마약 조직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운반을 대가로 한 명당 최대 1억 원을 받기로 했고 한국과 중국, 일본 주변 해역에서 코카인을 다른 선박에 옮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화물선의 연료 탱크 옆 공간에서 발견된 코카인 추정 물질. 모두 2톤 1조 원어치로 국내 단일 마약 적발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카인 생산지는 중남미 국가. 이들은 지난 2월 페루 해상에서 보트에 실려있던 코카인을 화물선으로 옮긴 뒤 충남 당진과 중국을 거쳐 강릉 옥계항에 입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인근 해역이나 공해 등에서 코카인을 다른 선박에 넘겨 동남아 등에서 활동하는 마약상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국제마약조직은 모바일 메신저로 일부 선원에게 운반 지시를 내렸고 선원들은 한 명당 최대 1억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전달 계획은 번번이 기상 악화 등으로 무산됐고 그대로 옥계항에 입항했습니다. 이후 옥계항을 출항한 뒤에 다시 접선하려 했지만 정박 중 해경과 관세청에 적발된 겁니다. 해경과 관세청으로 이루어진 합동수사본부는 수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트가 이제 접선을 합니다. 일단 승선원들이 먼저 올라오고 보트에서 실린 마약을 그냥 로프레가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미국이 국경 봉쇄를 강화하면서 육로 대신 해상을 통한 마약 운반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육로 국경을 이제 봉쇄를 더 철저하게 해주시니까 해상 쪽을 더 선호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필리핀 국적 선장과 선원 등 20명 가운데 선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페루와 충남 당진 등에서 내린 공범 선원 4명과 국제마약조직원 6명에 대해서도 미국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맑고 더웠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바람이 불며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8도로 오늘보다 9도나 낮아지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특히 제주도에 많게는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80mm가 넘는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해상에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서울이 17도, 대구는 1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아침과 비교해서 큰 차이 없겠습니다. 서울이 18도, 대전과 대구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를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처장인 케빈 페럴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월요일 아침 7시 35분 선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럴 추기경은 교황이 성부의 집으로 돌아갔다며 그는 전생애를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에 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향년 88세를 일기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12년 재임 기간 내내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2014년 방한 당시에도 소외된 이들을 먼저 위로하고 한반도 평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1936년생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 글리오입니다. 21살 되던 해 심한 폐렴에 걸려 폐의 일부를 잘라내고 겨우 목숨을 건졌고 이후 예수회에 입회 성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난 2013년 남미 출신 최초의 교황으로 즉위하면서 평생 가난한 이를 돌본 성 프란치스코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선 가톨릭 내부 개혁에 힘을 쏟았습니다. 즉위 당시 성직자 아동 성추행으로 가톨릭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자 여러 차례 용서를 구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해결에 나섰습니다. No puedo dejar de manifestar el dolor y la vergüenza que siento ante el daño irreparable causado a niños por parte de ministros de la Iglesia. 무엇보다 12년 교황 재임 기간 난민과 빈민, 여성과 아동 등 약자의 삶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구촌 비극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Ho sentito come soffrono ambedue. Le guerre fanno con questo. Ma qui siamo andati oltre le guerre. Questo non è guerra già. Questo è terrorismo. 지난해엔 고령의 불편한 몸에도 역대 최장인 12일간 오세아니아 등 4개국 순방에 나서 종교 간 화합과 기후위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역대 교황 가운데 세 번째로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방탄 의전 차량 대신 한국산 소형차를 선택하는 등 소탈하고 낮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고 세월호 유족의 아픔을 달래며 소외된 이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We especially entrust to her all who lost their lives in the sinking of the seawall Fern.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북 의사를 적극 밝힐 정도로 한반도 평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세계 가톨릭의 상징이자 온화한 미소로 가난한 이들의 친구를 자처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교황청은 폐렴과 기관지염으로 투병해오던 교황이 세상을 떠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가톨릭대 윤리신학 교수인 방종우 신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사실 가톨릭 신자들에게 가장 큰 축제인 부활절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 20분간 깜짝 미사에 등장을 하셔서 괜찮으신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아침에 이렇게 선종을 하셨군요. 네, 교황님께서 이제 2월 14일 날 이제 기관지가 좋지 않으셔서 이제 폐렴 증상이 있으셔서 입원을 하셨다가 그래도 이렇게 퇴원을 하시고 조금 모습을 이제 깜짝 방문을 하기도 하시고 가난한 또 이웃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셔서 그래도 조금 회복되셨나 보다 했는데 네,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폐렴과 같은 그런 병을 좀 앓고 있었죠. 네네. 기관지염으로 근데 워낙에 이제 무릎이 좋지 않으셔서 이제 휠체어를 좀 타고 다니기도 하셨고 이제 폐에 물이 차는 증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혈도 받으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황님께서 재임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저는 얼핏 기억이 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지성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한 재임 기간이 12년으로 그렇게 길진 않은 시간이었죠? 네, 교황님께서 일단 워낙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길게 재임하셨고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이제 좀 짧은 시간 동안 활동하시다가 먼저 사임을 하셨고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사실 조금 고령의 상태에서 교황으로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나이에 대한 그러한 소회를 밝히셨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스스로 사임하시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사실 교황직이라는 것이 이제 종신직이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의 소임을 다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남미 출신, 첫 남미 출신으로 교황에 선출이 됐고 이 남미 출신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리스도교 역사상 아프리카라든지 물론 아주 예전이긴 합니다만 주로 유럽 교회의 어떤 교황님들이 선출이 되셨는데 일단 남미 교황님이 선출됐다라는 것 자체가 파격이었고 어떤 교회의 전통성 안에서 이제 또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어떤 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더 어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동안 또 교회가 이야기는 해왔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종적을 1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러 가지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또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또 특별한 또 경력도 있지 않으십니까? 일단 예수회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수도회 출신이기도 하시고 특별히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장님이셨는데 거기에선 워낙에 소탈한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서 원래 그 교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할 수 있겠고 교황님이 되시자마자 사실 보였던 행보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교황님께서 이렇게 기거하시는 어떤 교황실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지 않으시고 나는 이제 일반 주교들이 머무는 이제 손님들이 머무는 마르타의 집이라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사셨고 제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사가 끝나면 교황님과 추기경님들이 함께 이제 차를 타고 떠나시는 것이 있는데
교황님이 따로 이렇게 차에 타지 않으시고 커다란 봉고차에 추기경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타셔서 맨 뒷자리에서 이렇게 낑겨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고 그런 소탈한 모습들이 사실 또 우리가 많이 배울 점이고 또 우리 시대에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다소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교회 사회에 좀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뭐 그런 사례도 있고요.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의 이름을 선택한 점도 있고 뭐 구체적으로 이런 이름을 선택한 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프란치스코 우리가 교황명을 정할 때 이제 현재 지금 예전에 있던 교황님들의 이름을 어떤 정신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것을 따르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분은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이름은 교황명으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성인의 이름인데 프란치스코 성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제 서품을 받지 않고 활동하셨던 항상 겸손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처음에 교황 선출되자마자 곁에 있던 브라질 주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교황님이 되셨는데 이제 가난한 아이들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교황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이 이제 떠올랐고 그 이름 그대로 이제 생을 잘 마감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 또 항상 검소함, 겸손함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아닌 많은 분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 가톨릭 신자에게도 다른 교황과는 조금 더 다른 좀 특별한 교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떠세요, 신부님은? 일단 교황님께서 이제 2013년도에 그 부임하시고 나서 선출되시고 나서 로마 외에 첫 사목 방문지가 람페두사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이제 시칠리아에 있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에 있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난민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난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이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탈리아로 탈출하다가 튀니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나라에서 오다가 이제 사고로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거기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그곳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교회는 항상 그 가르침을 이야기해오고 여러 가지 자선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직접 찾아가는 모습을 조금 더 확실히 보여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약자를 위한 행보뿐 아니라 기후 위기라든지 보편적인 인류가 처한 그런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거 점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교황님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이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교황님의 사상을 보면 그 이전에 깊이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 혹은 이제 경제 중심주의에 대한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떠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셨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가난한 이들이 굶어 죽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는데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에 대해서 뉴스가 되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어떤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이 악마의 배설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본주의 중심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살아가다 보면 경제 중심주의가 되면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소외되는 이들이 생기고 그리고 최근에는 AI 윤리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제 기울이셨는데 그것이 어떤 새로운 여러 가지 디지털 문화 안에서 소외되고 또 어떤 폭력에 노출되는 이들에 대한 아픔 이것들을 강조하신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의 지평이 단순히 뭐 소외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이제 관여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활동을 보이시는구나 싶었습니다. 네, 어제 부활절 미사에 참석을 하셔서 지금 대독을 하긴 했지만 가자 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거듭 촉구를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가자 전쟁 등 이런 평화적 해결과 난민 구제를 위해서도 바삐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네, 교황님께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셨어요.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지역들의 전쟁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뭐 대표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로힝야족 인종 청소로 인해서 미얀마에서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도 직접 방문하셨고 2021년에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님께서 이라크를 방문하셔서 테러 희생자들을 이렇게 추모하기도 하셨고 최근에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활동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세계 모든 가톨릭 신자의 정신적인 지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이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과도 하고 잘못한 점을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또 많은 감동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예전에 이제 우리 로마 역사상 로마 교회 이제 가톨릭 교회의 역사 안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대표적으로 하신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회칙을 발표하셨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제 보다 더 세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사과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제들에게도 양떼 냄새 나는 양 냄새가 나는 목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어떠한 신앙의 가치라든지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아낌없이 보내셨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하고 다음 해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잖아요. 네. 그때 선정했던 그 자동차 기아 소울 가장 작은 차를 선정했던 것도 참 기억에 남거든요. 원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활동을 하실 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총에 맞으시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탄유리라든지 이제 이런 차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런 것에 이제 개의치 않고 그런 어떤 나의 어떠한 개인의 신변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이제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워낙 소탈한 모습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교황님이 되시자마자 이제 아르헨티나의 교구들에서 축하를 하기 위해서 온다고 했을 때도 그 돈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그 비용을 그렇게 사용해달라라고 하실 정도로 여러 가지 소탈한 면모들과 이제 군중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많이 보이셨습니다. 네, 그렇게 소탈한 모습을 강조하신 만큼 장례가 어떻게 치러질지도 궁금합니다. 전임 교황님들이랑 좀 다르게 치러질까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의 절차라는 것은 뭐 우리가 보통 한국 사회에서 3일장을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4일에서 6일 정도의 장례 일정이 있는데 그 중간에 주일이 꼈을 때를 고려해서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잡아놓은 것인데 4일이나 6일 정도 뒤에 장례 미사가 있을 예정이고 그 이후에 9일 동안 추모일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길게는 한 15일 정도가 지났을 때 다 차기 교황을 위한 콘클라베가 열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종을 하셨기 때문에 차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은 이제 현재 그 아직 은퇴하지 않은 추기경님들이 이제 로마로 이제 모이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교황님의 선종을 기리는 어떠한 간단한 예식이라든지 그 추모 앞서 말씀드린 그 15일 기간 동안 이렇게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윤리신학 교수인 방종호 신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은 칼과 같다면서 내란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군 지휘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과거 어록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기자, 윤 전 대통령 발언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증인 신문 내내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절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직접 발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칼에 비유했습니다. 칼로 요리를 하거나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상해나 살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서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계엄령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구조로 사건이 이뤄진 만큼 헌법적 쟁점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례적이고 또 통상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래서 검찰의 입증 책임, 계획이 존중돼야 하지만 사건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이 나오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 윤석열을 기억하게 만들었던 어록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죠. 오늘 김영기 특전사 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상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인데 마지막에 별도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 대대장은 자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증인신문 내용도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재판 증인 2명이 출석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특전사 대대장이 1명이었고요. 다른 1명은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었습니다.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도 나와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해당 지시를 받았는지 또는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추궁했고요. 조 단장은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었다며 기존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으로 의원들을 끌어낼 수 없는 상황 아니었느냐고 주장했는데 조 단장은 그럴 상황도 그럴 임무도 아니었다며 시민과 국회, 부하들이 다치는 것은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재판 시작하기 전에 윤 전 대통령 모습도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1차 공판 때와 달리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전 9시 57분쯤 법정에 들어왔고요. 피고인 측 둘째 줄 가장 안쪽에 있는 피고인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의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자 전부 일어나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봤고 변호인과는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그리고 각 캠프 사이에서 키높이 구두나 눈썹 문신 등이 거론되며 인신공격성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한동훈 후보 측이 그 당사자들인데요. 토론회에서 불거진 공방이 감정 싸움 양상으로 번지며 당 안팎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후보자 외모와 관련된 공방이 시작된 건 지난 주말 비조 토론회에서였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키높이 구두를 신는 이유 등을 물었고 이에 한 후보가 유쾌하지 않은 반응과 함께 유치하다고 쏘아붙인 겁니다. 청년의 꿈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때 아닌 구두 설전은 토론회에서 그치지 않고 2차, 3차로 확산했습니다. 술자리에서나 할 농담이라거나 B급 질문이란 반응을 넘어 속이 좁은 남자를 뜻하는 신조어와 함께 눈썹 문신을 한 1호 정치인이 누구냐는 감정 섞인 대응이 잇따른 겁니다. 당사자인 한 후보도 자신은 탈당을 하거나 특활비를 집에 갖다 주진 않는다며 홍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저는 구태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와 엮였던 경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달리 탈당한 경험도 없고요. 예. 제가 뭐 특활비 집에다 갖다 준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홍 후보는 한 후보 측의 날선 반응에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려면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란 취지였다고 맞받았습니다. 겉보단 속이 충만해야 한다는 일종의 충고였단 건데 이를 못 알아듣는 걸 보니 캠프에 B급 인사들만 몰려있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치 대선됩니다. 처음 정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곧 들통이 난다.
당내에선 그만큼 경선 레이스에 관심이 증폭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선 토론에 격이란 게 있는데 당 모두가 의문의 1패를 당한 것 같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3강으로 꼽히는 유력 후보 간 설전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자칫 본선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SNS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에서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실패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의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 경영 판단도 중단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경선 전이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라는 평가에 한 후보가 일방적인 표를 가져가는 건 건강한 민주당과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YTN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에 출연해서 지난 주말 충청과 영남권 경선 때 자신의 득표율이 5%대에 그친 것을 두고 당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실용주의 노선을 염두에 둔 듯 실용적 접근은 필요하지만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바뀌면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진보의 가치로 중심을 분명히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외신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한 걸 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종일 술렁였습니다. 당 대선 경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내란 수사나 받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설을 비상식이라고 비판해왔던 홍준표 후보. 노코멘트 인터뷰가 알려진 뒤 발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한 대행을 탄핵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사로 규정하며 대선 출마가 가능하겠냐고 직격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 정부, 당한 정부의 총리인데 그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겁니까? 극히 비상식으로 봅니다. 한동훈 후보는 주변에서 출마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금은 당 경선에 집중할 때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출마 선언도 안 한 분의 입장을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경선에 있어서 주목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다른 후보들도 노코멘트 발언은 당당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했다고 나를 세우는가 하면 한 대행은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 지금은 당내 경쟁에 집중하자며 한 목소리로 한덕수 차출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최종 경선에 진출할 2명이 가려지고 나면 3강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한 대행의 3할 5초 등판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도 여전합니다. 그간 한 대행 출마를 노욕이라고 규탄해온 민주당은 이번에도 강한 어조로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란 수사에 성실히 응하길 바랍니다. 한 대행 재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국가 100년 대계에 영향을 줄 일엔 손도 대지 말라는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1.1획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2번씩이나 탄핵당하는 불행한 권한대행의 길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노코멘트 발언을 보건대 그의 대선 출마 의지가 아예 없진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향후 지지율 등에 따라 등판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인데 물론 대선을 관리해야 할 심판이 선수로 뛰는 건 부적절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변호인들과 만나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사저 정치가 시작됐다 반발하며 재구속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일제히 부적절했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았던 김대리 변호사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지난 주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촬영한 건데 자리에는 이른바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주도했던 배희철 변호사도 동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차분하고 강해지라는 당부를 전한 거로 알려졌는데 신당 창당 기자회견이 취소된 지 사흘 만에 이 같은 사진이 공개되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과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의 애국심을 생각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의 뜻을 나타냈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애국심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갖고 계신 애국심은 이재명 대표 같은 위험한 사람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절실함. 나경원, 안철수 후보도 각각 적절치 않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는 신당 창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용산으로부터 직접 확인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는 연락이 용산에서 왔습니다. 지금 이 선거는 홍준표 대선입니다. 윤석열 대선이 아니고. 민주당은 우려대로 관저 정치에 이은 사저 정치가 본격화됐다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파면 뒤에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황당하다며 재판부에 지금이라도 윤 전 대통령을 직권 재구속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누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정치 재기를 꿈꾸게 만들었습니까? 1차적 책임은 구속을 취소시킨 재판부에 있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이 보류되며 논란이 더 확산하진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중반부에 접어들며 후보들 사이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 문제는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맑았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네, 오늘 밤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겠고 제주도에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에는 최고 8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18도, 대전과 대구 20도 등 오늘보다 3에서 9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내리면 일반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은 따뜻한 게 좋습니다. 또 비에 젖지 않도록 우산을 챙기고 가능하면 방수 재질의 옷을 입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빗물이 묻은 손은 더러울 수 있으니 외출 후에는 깨끗하게 씻고 옷과 신발도 바로 건조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식습관을 지키고 비 오는 날에도 적절한 실내 환기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